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자, 오늘 생태와 환경 시간이고요. 오늘은 교과서 82쪽부터 92쪽까지 단원으로는 인구와 식량 단원입니다. 인구와 식량 단원입니다. 인구. 자, 이 단원의 첫 번째 인구 증가와 식량 문제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교과서 10쪽 정도 됩니다. 82쪽부터 92쪽까지 총 11페이지 분량인데 사실 내용이 크게 별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그냥 천천히 한번 그 흐름을 한번 배워보고 중요한 내용은 뒤쪽에 잠깐 한번 교과서를 통해서 참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선생님 얘기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합시다. 우선 교과서를 좀 보면서 할게요. 여러분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를 준비를 해주면은 수업을 듣는데 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내리고. 자, 우선 교과서 82쪽은 그냥 이렇게 단원 내용이고요. 우리가 인구와 식량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워볼 거다라는 겁니다. 인구와 식량. 잠깐만요. 인구와 식량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보면요.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증가를 할 거냐. 세계적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량 분배의 불균형도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자라는 내용이고, 자, 1930년쯤에 뭐 어쩌저쩌 해서 지금 2011년에 70억 명을 넘겼대요. 지금은 몇 명일까요? 지금 인구? 여러분 뭐 76억 명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는데 그 선생님이 한번 정확하게 찾아보려고 통계청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2019년 9월 2일에 내놓은 자료입니다. 자료 내용은 세계와 한국의 인구 변화 및 전망. 인구 현황 및 전망.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니네요. 작년 9월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77억 1000만 명, 77억 명을 넘긴 거죠. 2011년에 70억 명을 넘긴 거고, 2011년 이때가 여기 70억이었고, 자, 2019년에 77억. 올해는 조금 더 늘었겠죠. 그래서 향후 2067년 이때는 어떻게 될 거래요? 인구가 104억 명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약 1960년쯤 되면은 약 100억쯤 되겠죠? 약 100억쯤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인구가 다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자,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이 파란색이 우리나라예요. 파란색이 우리나라고 이 노란색이 가리키는 게 전 세계 인구를 얘기합니다. 전 세계 인구보다 한국 인구가 많은 게 아니라 이 한국 인구는 이 왼쪽의 축을 이용하고 전 세계 인구는 오른쪽 축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냥 비교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낸 것 같아요. 자, 한국 인구는 작년에는 5,200만 명이었대요. 작년 5,200만 명에서 2028년까지 약 한 8년 정도 후까지 인구가 늘어나서 약간 늘어난대요. 약간 늘어나서 근데 이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그 후에 감소를 한다는 겁니다. 감소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소해서 1967년에 3,9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된대요. 뭐 이런 거 안 외워도 됩니다.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쌤이 준비한 자료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늘 것이고 우리나라만 보기에는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건 그 내용이죠. 자, 이런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왜 그럴까요? 결국 출산율 문제랑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겠죠. 출산율이 뭐예요? 결국 출산율 인구 2인당 몇 명을 출산하느냐 얘긴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냐? 여기 보면은 이 파란색이 우리나라입니다. 이 파란색 실선이 우리나라인데
보면은 파란색 실선을 보면 처음에 4.21명에서 점차 줄어들죠. 언제냐면은 이게 1970년대에 4명까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서 4명까지 아이를 출산했다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평균적으로 엄마 아빠가 만나서 아이를 넷째까지 낳았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넷째 넘게 넷 아니면 다섯을 낳았다는 거죠. 70년대에는. 근데 이게 점차 줄어서 결국은 지금 2019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1.11명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2명이 결혼해서 2명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몇 명 낳는다는 거예요? 1.1명. 그러니까 1명을 낳는 가정이 대부분이고 2명은 뭐 10가정 중 10부부 중 한 부부 정도만 둘을 낳는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아이가 줄어들고 점점 어떻게 돼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하지만 전 세계로 보면 어때요? 전 세계로 보면 출산율이 높은 편이죠. 2.47명. 그럼 이 출산율은 대부분 어디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겠어요? 그쵸. 이 그래프 있듯이 아프리카. 자, 아프리카 보면은 출산율이 줄어도 줄질 않죠. 아무리 줄어도 지금 거의 뭐 5명 가량 되죠. 5명 안 되나? 4.5명은 되겠네요. 4.5명.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산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 인구랑 우리나라 인구랑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는 점차 줄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유럽도 어때요? 유럽도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2명을 안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명을 안 넘어섭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2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냐? 결국 개발도상국과 개발국의 차이란 거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혹은 유럽 같은 경우는 혹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나라라는 거죠. 개발이 되어 있는 나라고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출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를 출산하지 않고 그리고 평균 수명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평균 수명은 높고 이게 개발국들의 얘기고 그리고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나라들이겠어요? 아직 개발 중인 나라.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인도, 뭐 동남아 그리고 대표적인 데가 아프리카인 거죠. 자, 이런 나라들은 지금 아직 개발 중인데 이런 나라는 개발도상국일수록 평균적으로 출산율이 높습니다. 출산율이 높고 그리고 평균 수명은 대체적으로 낮아요. 자, 평균 수명은 왜 차이가 나겠어요? 그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위생, 뭐 보건, 뭐 삶의 등등등등 삶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개발국일수록 발전이 된 나라일수록 의료 시스템이나 우리가 위생이나 그런 먹는 거나 그런 영양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죠. 많은 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평균 연령이 더 높다는 거죠. 평균 수명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도상국의 출산율 때문에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어떻게 돼가고 있다? 늘고 있다. 몇 명까지? 약 100억 명까지 늘 예정이다. 라는 거죠. 100억 명까지. 2060년 되면 100억 명이 된다는 거죠. 2060년이 되면 여러분 몇 살이죠? 2060년 되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뭐 65살 정도 되려나? 정확히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같은 경우는 03년생이죠? 그러니까 한 57세 정도 되겠네요. 57세에서 58세 정도 되겠네요. 04년생인가요, 여러분? 헷갈리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57세, 58세쯤 되면은 지금 추세로라면 전 세계 인구가 우리가 76억 년, 70억 인구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57세가 될 때쯤이면 거의 100억 인구라고 얘기를 할 때가 되겠죠. 100억 인구. 그리고 이 100억 인구를 주도하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아프리카라는 거죠. 아프리카.
보면 지금 아프리카 인구가 뭐 한 여기쯤 되겠네요. 여기 2020년이니까 여기쯤 되겠네요. 한 13억 정도 될 텐데, 자, 이 아프리카 인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쭉쭉쭉쭉쭉쭉 늘 거라고요. 왜 늘어요? 경제 수준이 늘어날수록 결국 위생이나 보건, 식량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죠. 얘네가 해결되면서 결국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인류 곡선이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자, 잠깐만 좀 예쁘게 그려볼까요? 직선. 대부분의 인류 곡선이 이런 식이란 거죠. 처음에 이런 식으로 늘었다가 이런 그래프를 띄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전에는 농경사회였다가, 자, 농경사회에서는 평균 수명도 낮고 수명이 낮고 그리고 출산율은 높고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수명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인구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근데 식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발전 단계로 될수록 그 산업화 과정이 일어나고 발전이 일어날수록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뭐겠어요? 출산율은 그대로 높은데 수명이 어떻게 돼요? 평균 수명이 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점차 늡니다. 그러다가 특정 시기, 우리나라가 지금 이쯤입니다. 이쯤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쯤인데 특정 시기를 딱 넘어서면은 이 시기부터는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급격하지 않네요. 완만하게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출산율이 적어지고 평균 수명은 그대로 높지만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걸 다 겪고 한 요 정도 이렇게 일정하게 완만한 곡선이 나타나는데, 유럽이나 뭐 미국 특히 이런 과거의 선진국의 발전이 일어났던 나라들은 이쯤에 있고, 그리고 뭐 중국은 한 여기쯤 되려나? 중국은 한 여기쯤 되고, 인도 한 여기쯤 되겠네요. 그리고 아프리카가 이쯤이라는 거죠. 자,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이렇게 늘죠. 늘 것이다. 2100년까지 꾸준히 늘 것이다. 라는 게 전망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또 중요한 문제가 식량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식량. 사람이 살려면 당연히 기본이 식량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뭘 먹냐면요. 요걸 먹어요, 요거. 요거 뭐예요? 카사바라는 거예요. 카사바라는 건데, 요렇게 땅 속에서 자란대요. 땅 속에서 자라는데, 얘네들이, 카사바 사진 또 있는데, 잠깐만요. 안 가져왔네. 자, 카사바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도 카사바를 먹어본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사바를 이렇게 먹진 않았겠지만, 타피오카라고 알아요? 여러분, 공차나 요즘 블랙 무슨 흑당 버블티? 그런 거 보면요, 이렇게 떡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막 끈덕끈덕한 거. 그게 이 카사바의 전문으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블티 음료에 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버블티 들어가서 얘네를 이렇게 먹는데, 근데 그냥 먹으면 안 된대요. 얘는 독성 물질이 있어서 꼭 열을 가해서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먹는 그 공차나 공차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데에서는 당연히 다 열 처리를 하고 독성을 없애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도 어디지? 여기 아프리카에서도 이 카사바라고 하는 거를 갈아요. 갈아서 이렇게 감자즙처럼 내서 얘를 이렇게 구워서 먹습니다. 전처럼. 우리 이렇게 구워서 떡처럼 이렇게 구워서 먹어요. 이렇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주식이었어요. 원래 이게 1위인가 2위인가인데 얘하고 옥수수,
이 두 가지를 거의 먹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지금 약 10억 명의 인구들이, 15억 명의 인구들이 이걸 거의 주식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쌀을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나라 아닙니다. 아프리카 벼 연구소라는 데래요. 아프리카 벼 연구소라는 데인데, 우리나라 쌀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서 쌀을 이렇게 키우려고 한대요. 쌀을 왜 키우려고 하겠어요? 식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네갈 농업 환경에 맞춰서 개발한 이슬이라고 하는 품종을 이용해서 하는데 거의 한 기존의 쌀보다 한 30%에서 40%가량 높대요. 뭐냐가 생산량 자체가 더 높대요. 기존에 물론 아프리카도 원래 쌀을 먹긴 했었대요. 원래 쌀을 먹긴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쌀 소비량이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쌀 소비량이 특히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전체로 봤을 때도 이렇게 늘고 있고. 자, 이렇게 아프리카 쌀 소비량이 없진 않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늘고 있고 이렇게 된 이유가 인구가 늘기 때문에라는 게 일단 크다는 거죠. 왜냐면은 최대한 많은 양의 식량을 효율적으로 생산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특히나 아프리카하고 좋은 점이 쌀은 어떤 환경에서 잘 자랍니까? 쌀은 일단 아이고 얘 왜 이래. 쌀은 일단 물이 많아야 되죠. 물이 많아야 되고 따뜻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조건을 어디 갖고 있어요? 아프리카가 갖추고 있죠. 아프리카. 물론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에 사하라 사막이 있는데 말고요. 서아프리카, 아프리카 중에서도 서쪽에 그 열대우린 지방 그쪽에 쌀을 키우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아프리카에서 쌀을 많이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네갈에서 쌀을 판매하고 있는 은다에 신뚜레라고 하는 사람 이름인가 봐요. 은다에 신뚜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슬이 쌀은 원래 여기 어디냐 아프리카에서 키우던 쌀보다도 요리할 때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밥을 해먹는지 모르겠지만 훨씬 좋고 밥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 이렇게 우리 또 주모 불러야겠네. 주모. 자, 국뽕. 자. 그래서 우리나라 쌀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2018년 EU 보급 시작해서 500헥타르 면적입니다. 면적이 2000헥타르 거의 몇 배가 증가한 거예요? 1년 만에 4배. 그리고 2020년도에는 또 3배. 그러니까 이때에 비해서는 12배가량이 증가한 거죠. 2년 만에. 12배의 면적이 늘어난 거죠. 그만큼 쌀을 많이 키운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2만 헥타르까지 증가를 시킨대요. 또 거의 한 3, 4배 정도 증가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밥 지어서 먹겠죠. 자, 이제 밥 지어서 먹으면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뭐 많이 사가겠어요? 결국 밥솥을 많이 사가지 않을까. 자,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문과 친구들? 그치? 아프리카 가서 밥솥을 팔면 되겠죠, 이제. 미래를 읽으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쌀 소비량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나마 쌀을 많이 소비한다고 하는 서아프리카가 약 얼마나 소비한대요? 약 40kg, 1년에 약 40kg 정도 소비를 한대요. 1년에 약 40kg 정도 소비를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만큼 소비를 할까요? 우리나라는 많이 줄었어요. 1980년 이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렸을 때, 선생님이 태어날 때쯤에는 무조건 쌀밥을 먹었어요. 아침 쌀밥, 점심 쌀밥, 저녁 쌀밥.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아침을 그냥 뭐 빵으로 이렇게 때우는 경우도 있고, 뭐 점심에 뭐 면을 먹을 때도 있고, 저녁에 고기를 먹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쌀만 먹는 경우가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쌀 소비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61kg. 아까 얼마라고요? 여기 아프리카? 서아프리카가 40kg고, 여기 어디냐?
아프리카 전체로 보면 1인당 약 20kg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얘네도 결국 요만큼 올라갈 텐데. 요만큼 올라갈 텐데. 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겠죠. 쿠쿠. 쿠첸. 자, 좋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이렇게, 어디냐, 얘네, 여기 아프리카에서는 쌀 소비가 늘고, 쌀 더불어서 쌀 생산도 느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요? 당연히 인구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긴 하죠. 근데 인구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삶의 질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당연히 쌀 생산을 덜 하고 있습니다. 쌀을 덜 생산해요. 이거는 특히 우리 선생님이 통계 자료에서 가져온 겁니다. 2017년 통계 자료입니다. 2017년 통계 자료고 자, 충남. 선생님 충남을 주로 봤는데요. 자, 충남의 쌀 생산량을 보면요. 많이 줄었어요. 충청도 전체로 보면 4.9%. 충청 남북도 합쳐서.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확 줄었죠. 이게 사실 대전 줄어든 거하고, 대전 애초에 농사를 많이 안 졌어요. 쌀 농사를. 사실 대전 줄어든 거, 충남 줄어든 거, 충북 줄어든 게 사실 일로 간 건 있어요. 세종이라는 도시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어려운 게 충남 전체, 세종까지 포함해도 4.9%가 떨어졌고 전국으로 봤을 때도 얼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4.8%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쌀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쌀 생산을 거의 이제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쌀뿐만이 아닙니다. 자, 보면은 애초에 논밭 자체가 경지라고 하는 거는 농경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쌀, 콩, 감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땅 면적이 이것도 충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도로 봤을 때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은 더 줄었겠죠. 10%가 줄었다는 거죠. 10%가 충남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7%가 줄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나라에 적어도 한 이만큼은 농사를 졌었는데 이 농사 짓는 면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농사 짓는 면적이. 왜 그렇겠어요? 농사 짓는 면적이? 그쵸. 사람이 인구가 느니까 뭐가 필요해요? 거주지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사람들이 생존에 필요한 공장이나 서비스 시설, 관공서 등등등이 같이 땅의 면적이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시설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농경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농경지는. 근데 더불어서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선생님이 또 뭘 가져왔냐. 자, 올해 1, 4분기, 그러니까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나온 건데요. 가축 동향 조사. 그러니까 가축이라고 하는 거는 소, 돼지, 닭, 이런 애들, 오리까지. 이런 동물들이 얼만큼 키워지고 있는지. 자, 4월 20일 나온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따끈따끈한 건데, 자, 얘네들이 얼만큼 우리나라에서 길러지고 있는지, 사육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찾아봤는데, 보면은 전년 대비 지난해에 비해서 한우 유구 소가 3.4% 증가, 젖소도 증가, 돼지도 증가, 산란계라고 하는 거는 알 낳는 닭, 계란 낳는 닭이요. 닭도 증가. 그 다음에 육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삼계탕 끓여 먹거나 혹은 그 닭도리탕 해 먹거나 그런 닭들, 얘도 증가. 오리는 10%나 증가했죠. 오리 인기가 많아졌나 봐요. 자, 그러니까 가축들은 다 증가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채소, 야채. 이거 첫 시간에 괜히 얘기했다가 잠깐만요. 어쨌든 채소, 야채 좋습니다. 과일, 농작물,
등등등등 뭐 모든 다 다쳐서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생산을 줄이고 있는데 반대로 육식에 필요한 가축들은 생산을 어떻게 하고 있다? 늘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로 우리 식습관의 변화, 식문화의 변화. 그러니까 고기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기를 많이 키우게 되는 거고. 또 경제 수준. 우리나라 4만 불 넘었나요? 지금? 경제 수준의 발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고기를 많이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그래프로. 근데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지금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채, 채소가 늘고 고기 생산량이 늘고 농경지는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썩 좋은 것만 아닌 게 이따가 좀 이따 교과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가축이 얼만큼 늘어났는지 보면은 사실 눈에 띄게 엄청나게 늘어난 건 아니에요. 2017년부터 2020년 약 3년에 걸쳐서 2018, 19, 20, 3년 맞죠? 3년에 걸쳐서인데요. 얘네가 소 같은 경우는 아주 꾸준히 늘었어요. 꾸준히. 얘네도 오리 좀 그래프가 이상하죠? 꾸준히. 돼지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만천이 아니죠? 곱하기 1000을 해야죠.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100만 마리에서 1120만 마리. 뭐 얼마 안 늘었습니다. 1120만 마리. 한 20만 마리 늘었네요. 근데 소는 280만 마리에서 316만 마리.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닭은 좀 웃기죠? 닭은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거 왜 이렇게 되겠어요? 재밌는 그래프인데 언제예요? 올라갈 때가 6월에 무슨 날 있죠? 그쵸, 복날, 초복, 중복, 말복 때 얘네가 그때까지 확 켰다가 다 죽고 닭이 얼마나 있죠 우리나라에?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9600만. 이게 우리가 먹는 닭. 물론 얘네도 먹지만 알 낳는 닭은 720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닭이 총 몇 마리 있다는 거예요? 1억 7800만 있다는 거죠. 근데 얘네가 지금 있는 게 1억 7800만이고 우리나라에. 근데 얘네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또 이렇게 도축을 해서 먹고 또 길러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1년에 우리나라에 소비되는 닭이 얼마나 되겠어요? 스님이 전에 들기로는 한 3억 마리, 4억 마리는 소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닭만. 외국에서 그럼 또 수입하는 닭이 있잖아요. 우리 뭐 브라질산 닭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치킨 몇 마리씩 먹어요, 여러분? 한 달에 한 3번 먹나요? 그쯤 되겠다. 이 정도 소비하겠네요. 와, 1억 마리. 엄청나죠? 닭을 엄청 먹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정리해보면은, 인구가 늘고 있다. 세계 인구가 늘고 있다. 근데 인구가 어디 위주로 느냐? 개발국, 도상국, 어디 위주로 늘어나냐? 개발국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이렇게 인구가 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과서도 한번 참고하면서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교과서 83쪽입니다. 자, 산업혁명 이후의 인구 증가. 자, 우리 개발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 그러니까 이미 발전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인구가 거의 늘지 않지만 개발도상국이 엄청나게 인구가 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 자체가 확 늘고 있다. 즉, 20세기 중반에 세계 인구를 주도한 것은 개발국이었다. 하지만 유럽에 위치한 개발국은 식민지 개척과 산업혁명의 영향을 이루어서 그래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인구 증가율이 높아졌다. 하지만 근데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세계 인구 증가는 누가 주도했다고요? 개발도상국이 주도했다라는 겁니다.
84쪽입니다. 아프리카, 주로 아프리카 혹은 아시아 쪽,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들이 90년대 후반 90년대가 아니지 2000년대 전에 1900년대 후반에 인구 증가에 크게 일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는 거는 의학의 발달, 이게 제일 큰 거죠. 이 의학이 발달하면 어떻게 돼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지구에는 골고루 인구가 분포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에 사람들 많이 살겠어요? 사막에? 사막에는 사람 별로 안 살겠죠. 그럼 어디 많이 살겠어요? 그쵸? 물 구하기, 강가. 토양이 비옥한 지역, 사막은 안 되겠죠. 기온이 온화한 지역, 뭐 북극, 남극 안 되겠죠. 뭐 이런 지역에 모여 살았다는 거죠. 지금의 뭐 유럽 지역, 우리나라 혹은 중국 이런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은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교통, 그리고 일자리, 경제, 문화시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몽골은 이만큼 1km 제곱, 1km 제곱 비율로 따지면은 우리 학교 운동장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운동장에 선생님 보기 한 100배 이상? 100배 이상 되는 면적에 2명이 살아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 운동장에 100배 이상에 2명이 사는데 방글라데시는 평균적으로 우리 학교 운동장에 100배 되는 면적에 1000명이 모여 산다는 거죠. 이렇게 인구 밀도가 다를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 자, 중요한 내용 하나 또 할게요. 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거,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한 서식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개체수의 최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체수의 최대치. 무슨 말이냐. 지금 보면은 방글라데시 이렇게 1000명이 모여 사는데, 자, 방글라데시 1000명이 모여 사는 게 사실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냐? 아니란 거죠. 왜냐하면 이 1000명이 그냥 발만 딛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1000명이 살아가는데 또 뭐가 필요해요? 물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하고, 누울 공간도 필요하고, 혹은 우리 뭐 물건을 만들, 공산품을 만들 공장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의 면적이 필요하다. 땅의 면적. 그리고 반대로 그 면적당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 개체수의 최대치를 우리가 수용 능력이라고 한다. 그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원, 에너지, 또 폐기물의 축적과 처리 방법, 또 먹고 먹히는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 조절이 된다는 거죠. 이 자원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게 물을 얘기할 테고,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게 태양, 즉 햇빛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46억 명이래요. 이 교과서 나올 때가 46억이 아니죠. 74억 명이었대요. 근데 교과서 나올 때 74억 명이었는데, 자, 근데 지금은 몇 명이라고요? 지금은 77억 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가 나온 이후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3억 명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즉 지구 수용 능력,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이렇게 몽골 이렇게 지역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지구 전체에 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 수를 넘어서면은 사람이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다라는 건데, 이 사람이 얼만큼 살 수 있느냐는 사실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 사람들이 자원을 얼만큼 소모하냐, 우리 사람들이 얼마만큼 쓰레기를 잘 처리하냐,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이걸 넘어서게 되면은 결국 우리 지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를 양을 넘어서고, 그러면은 환경오염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로 인해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산성비, 기름유출 사고 등
생태계 파괴 등 많은 환경 오염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것 때문에 나온 게 타노스죠. 타노스가 어떻게 했어요? 타노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쳤죠. 뭘 쳐요? 이렇게. 그래서 인구의 반을 줄이겠다라고 했죠. 혹은 또 여러분은 나이가 아직 어려서 못 봤겠지만 킹스맨이라고 하는 영화의 킹스맨 1 첫 번째 편의 주제도 우리 인류가 환경 오염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인구를 죽이는 게 답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영화 소재로 다뤄질 만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구 공동체 전체 위협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이 살 수 있는 땅에 1000명이 살았다. 그러면은 900명이 죽고 100명만 살아남는다. 이게 아니라 1000명이 자원을 뽑아 쓰고 1000명이 그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결국 1000명이 다 같이 죽는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 뭔가 방법이 굉장히 우리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뭐 과거에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멜서스라고 하는 과학자는 아니에요. 사회학자입니다. 사회학자인데 경제학자네요. 경제학자인데 어떤 얘기를 했냐? 18세기 말이니까 약 한 1780, 90년쯤 되겠네요. 1780, 90년쯤에 어떤 얘기를 했냐? 인구론을 통해서 인구 증가를 적절히 조절하지 않으면 인류는 빈곤을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지면 환경에 부담이 많이 주고 그래서 우리 인류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멜서스의 예상이 틀린 건 있어요. 왜냐? 멜서스는 1970년대, 80년대 근데 17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2020년까지 우리 인류가 식량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지구가 70억 인구 정도는 너끈히 버틸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이 당시에 멜서스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 식량 생산 증가,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고, 환경 문제도 더 많이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멜서스가 예상한 것보다. 하지만 멜서스의 이 예견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면은 결국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오늘날에도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자, 좋습니다. 또 멜서스 말고 또 누가 얘기를 했냐? 자, 존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 포스터.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중요할 수도 있나? 자, 존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했냐? 자,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한 단계 발전된 거죠. 멜서스는 사람이 늘어나면 무조건 망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란 거죠. 존 포스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도 영향을 준다. 사람의 수도 영향을 준다. 하지만 사람의 수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원을 사용하냐, 그리고 기술적 영향, 기술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그리고 이 기술 영향은 기술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한 거겠죠. 뭐 매연이라든지 공해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세 가지 P, A, T 이거 지어졌네. 잠깐만요. 요거 지우개. 자, PAT 이 세 개를 곱한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생태 경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사람 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더불어서 1인당 자원 사용량 그리고 기술적 영향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참 웃기는 얘기가 아까 선생님이 우리 식량 문제가 없다라고 한 것은 지구 전체에서 만들어내는 식량 자체가 충분하다는 거죠. 식량 자체가 70억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 먹여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일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얘를 쓰레기로 버려내고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 자원의 분배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 자원의 분배도 한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고기 소비량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기 진짜 많이 먹어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많이 먹죠. 돼지고기 뭐예요? 돼지고기, 삼겹살.
닭고기 뭡니까? 치킨. 이런 것들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많이 먹고 있는데 OECD 평균으로 잠깐만,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먹죠. 거의 한 2배 가까이 먹죠. 뭐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자, OECD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고기를 1년에 30, 50, 60kg 정도 먹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 세계 평균, 전 세계로 비교하면은 잘 사는 나라뿐만 아니라 아직 개발 중인 나라들, 뭐 아프리카나 중국, 뭐 등등등등 여러 나라를 다 합치면은 평균이 약 30kg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먹는 나라, 잘 사는 나라는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는 못 살고, 그러니까 전체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원의 분배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원의 분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선생님이 지금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자, 근데 더불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경작지 감소. 오늘은 숙제 안 낼게요. 선생님이 50분 다 돼가네요. 1분이네 벌써. 자, 경작지 감소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경작지 감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경작지라고 하는 거는 농사지을 땅을 말합니다. 농사지을 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농사지을 땅이 왜 줄어들고 있냐? 농사지을 땅. 자, 왜 줄어들고 있냐? 첫째로 화학 비료와 농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막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첫째로 화학 비료와 농약을 너무 많이 써서 토양이 황폐화되고 토양이 심식되고 결국 사막화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지을 땅이 줄어드는 이유 첫 번째. 자, 두 번째. 대표적으로 여기 두 번째로 기후변화. 자,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개화 시기의 혼란을 겪음으로써 식물 수정 등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 생산량이 감소한다고 농경지가 감소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수확량이 감소하면은 결국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겠죠. 결국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사가 안 되니까 농사 짓는데 거길 농사 짓는 땅으로 둘 수가 없잖아요. 결국 다른 용도로 바꾼다. 즉 기상 변화로 인한 결과. 자, 그 다음에 음식 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음식 문화. 자, 여기 보면은 소와 돼지 같은 육식 동물을 과도하게 생산하면, 선생님이 아까 고기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자, 왜냐? 자, 여기 보면은, 자, 쭉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교과서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가축의 사료 생산을 위해 재배된 땅이 91%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뭐냐?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밀, 옥수수, 쌀. 이게 전 세계에서 세 가지,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곡식 중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을 지어서 기르는데, 이 땅 중에서 정작 이만큼은, 어디 갔어? 요만큼은 다 누구 먹인다는 거예요? 가축을 먹인다는 거죠. 가축. 이만큼은 가축을 먹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축 먹일 거하고 요만큼에 생산한다는 거, 이게 식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채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채식. 왜냐면은 이 고기 이만큼을 만약에 가축한테 주는 걸 줄이면은 이만큼의 식량이 더 생산되고, 이만큼의 식량을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굶주리고 있는 10억 명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식 문화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식량 문제가. 이 식량 문제는 선생님하고 또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또 육류 중에서 또 20%는 어때요? 버린다는 겁니다. 뭐야? 아니죠. 버려진 육류는 쓰레기 양에서 20%. 그러니까 이만큼 중에 쓰레기를 또 이만큼 음식을 안 먹고 또 버리는데, 이 중에서 또 육류를 또 버린다는 거죠. 또 버리고
야채도 버리고. 그래서 아프리카 아이들은 7주에 한 명씩 굶주려 나가고, 선진국들에서는 1년에 115kg씩 식량을 버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집에도 물론 있어요. 먹으려고 사놨는데 유통기한이 지났네. 먹으려고 사놨는데 이거 상했네. 그래서 못 먹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육식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세 가지 경작지가 감소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경작지가 감소하고 있다. 기후변화, 육식문화, 경작지의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인한 변화. 자, 근데 반면에 인구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인구는 점점 늘고 있다. 인구가 늘고 있는데 그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더불어서 1인당 자원 소모량, 그리고 기술적 영향, 그리고 사람 수, 존포선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용능력이란 건 뭐라고 했죠? 우리 지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치, 얼만큼 우리 인류를 수용할 수 있느냐, 지구에서. 자, 그리고 우리 앞으로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로 인해서, 즉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개발국들은. 하지만 중국, 인도, 특히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에서 인구가 쭉쭉 늘어나면서 아프리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인구가 쭉쭉 늘어나면서 우리 지구의 인구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약 100억 명까지도 언제가 되면 2060년이 되면 100억 명까지도 도달할 것이다. 라는 게 오늘의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 너무 길었네요.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